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양자 컴퓨터 시리즈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양자, 즉 퀀텀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양자 컴퓨터의 작동 원리, 즉 중첩이나 얽힘이라는 이런 개념은 우리 일상의 물리 법칙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기묘한 원리들은 100여 년 전 과학자들이 고전 물리학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탄생했습니다. 자, 양자 물리학의 탄생부터 핵심 원리까지 가능한 한 복잡한 수학 같은 것을 걷어내고 최대한 그 세계로 같이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직전 물리학자들은 고전 물리학이 이 세상을 완벽히 설명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실험 하나가 이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바로 흑체 복사,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이라고 하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흑체, 즉 뜨겁게 달궈진 물체가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를 고전 이론으로 계산해 보면 실제 상황이랑 전혀 달랐습니다. 여기 이 노랗게 보이는 것이 이론적인 계산치인데요. 특히 파장이 짧은 이 왼쪽 영역, 자외선 영역에서는 에너지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매우 괴이한 결과가 나왔죠. 이러한 현상을 자외선 파괴, 울트라바이올릿 캐타스트로피라고 불렀습니다. 1900년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격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 자연계의 에너지는 왼쪽의 그림처럼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흐르는 그런 값이 아니라 오른쪽과 같이 정해진 최소량의 덩어리, 이것을 우리가 양자 퀀텀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단위로만 방출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퀀텀, 양자란 그리스어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이 양자가 바로 이 영상의 주인공이고 세상이 연속적이지 않고 불연속적인 최소 단위로 쪼개져 있다는 것을 알려준 최초의 발견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의 서막입니다. 벌써 100년이 지났네요. 자, 플랑크의 아이디어는 곧바로 원자 구조의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당시 원자는 태양계처럼 전자가 핵 주변을 그냥 아무렇게나 돌고 있는 러더포드 모델이 주류였는데요. 이 모델대로라면 원자는 즉시 붕괴해야만 했습니다. 1913년에 닐스 보어는 플랑크의 양자 개념을 고스란히 원자에 도입합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전자가 핵 주변을 돌 때 정해진 에너지에 그 전자는 양자화된 궤도만을 돈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가 이 궤도 사이를 이동할 때만 에너지를 하나의 양자 형태로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됩니다. 마치 호텔의 객실처럼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 지점에는 머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아 모델은 원자의 안정성과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정확히 설명하게 됐고요. 양자 개념이 단순한 수학적인 트릭이 아니라 실제 물리 법칙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제 이 양자 혁명에 우리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등장합니다. 1905년 그는 유명한 광전 효과 포토일렉트릭 이펙트를 설명하며 빛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고전 물리학에서는 빛이 파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속에 빛이 쪼여졌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를 통해 아인슈타인은 빛이 파동이 아니라 막스 플랑크의 이론처럼 에너지의 덩어리인 광자, 즉 포톤이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광자 하나하나가 전자에 충돌하여 튀어나오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당구공처럼요. 결국 빛은 파동의 성질과 입자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는 소위 파동-입자 이중성이 확립된 겁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전자와 같은 일반적인 입자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드브로이에 의해서 증명됩니다. 빛과 물질, 그리고 모든 만물은 상황에 따라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양자 세계의 두 번째 기묘한 특징입니다. 이제 양자 물리학이 양자 계산으로 이끄는 두 가지 마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키워드는 양자 중첩, 슈퍼포지션이라고 하죠. 그리고 양자 얽힘, 인탱글먼트라고 합니다. 먼저 중첩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중첩이란
하나의 양자 입자가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어렵죠?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신 이중 슬릿 실험입니다. 전자를 하나씩 쏘아보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스크린에 전자가 입자라면 이 두 개의 슬릿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고요. 따라서 응당 생겨야 할 두 줄의 이런 패턴이 보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스크린에 얻어진 패턴을 보게 되면요, 여러 개의 소위 간섭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간섭무늬가 생기려면 전자는 마치 파동처럼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해야만 합니다. 즉 전자는 측정되기 전까지는 슬릿 A를 통과한 상태와 슬릿 B를 통과한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확률적인 중첩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전자가 어느 슬릿을 지나가는지 관찰하는 순간 마법은 사라집니다. 마치 작은 공처럼 두 개의 슬릿 모양 그대로 두 줄의 패턴만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첩 상태가 하나의 확정된 상태로 붕괴돼 버린 겁니다. 결국 중첩은 양자 컴퓨터가 0과 1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하며 이를 통해서 병렬 계산 능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측정행위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바로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입자의 위치를 정말로 정확히 알려고 하면 반대로 그 입자의 속도나 운동량은 매우 부정확해지게 되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이는 측정 장비의 정밀도 문제가 아니라 자연 자체에 내재된 근본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찰하는 행위 자체가 관찰 대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양자 물리학의 정점, 바로 양자 얽힘, 인탱글먼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얽힘이란 두 개 이상의 양자 입자가 시공간적으로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하나의 쌍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입자의 상태도 즉시 결정됩니다. 이 정보 전달의 속도가 빛보다 빠르다고 여겨져서 아인슈타인은 이를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부르며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얽힘은 양자 통신과 양자 암호화의 핵심이며 양자 컴퓨터에서 큐비트 간의 복잡하고 빠른 상호작용, 즉 계산을 가능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1920년대에 걸쳐 정립된 바로 이 양자 물리학은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 중 하나이며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 레이저, MRI 등 모든 첨단 기술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1927년 10월 열린 제5차 솔베이 학회의 참석자 명단을 보고 계십니다. 무려 17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모인 인류 역사상 다시 없을 정모라고도 세간에서 불리는 이 참석자들의 이름을 보면 절로 경외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동그라미를 쳐서 이름을 붙인 사람들이 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 회의에서 아인슈타인은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에 반대하면서 신은 주사위 노름을 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죠. 이에 대해 닐스 보어는 신이 주사위를 가지고 뭐라 하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요 라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여기 닐스 보어가 있죠. 이 닐스 보어를 중심으로 한 젊은 코펜하겐 학파라고 불렸던 하이젠버그나 막스 보른, 폴 디렉 등 이런 그 유명한 젊은 물리학자들은 이후에도 거침없이 양자 물리학의 지평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0년이 지난 지금 중첩과 얽힘의 힘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양자 컴퓨터가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룬 양자화, 파동과 입자 이중성, 중첩, 불확정성, 그리고 얽힘, 이 5가지 핵심 개념만 이해하셨다면 양자 컴퓨터의 원리로 나아갈 준비가 이제 충분하게 된 겁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기묘한 원리들을 활용해서 고정 컴퓨터보다 훨씬 빠르게 정답을 찾는 이 양자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